자, 우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 작년 기출분석의 맛보기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들이었는데요. 댓글이 도움이 되는 걸 넘어서 수학 문제 풀이가 엄청나게 재밌게 느껴지네요. 선생님한테 수업받은 사람은 로또 당첨금인 듯 아주 좋고, 고점 1등급인 삼수생인데 실전 개념으로만 정석적인 풀이 과정을 다 생략해서 풀어와서 제 풀이의 논리에 비약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댓글이 진짜 찐이죠. 왜냐면 요새 진짜 실전 개념으로만 문제 푸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댓글들 진짜 원했는데 역시나 공감해줬고, 아 진짜 미쳤어요. 댓글 아예 안 다는데 이 영상 보고 안 풀리던 수학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문제 풀고 나서 쾌감이 느껴짐. 감사합니다. 오늘 1등급의 깔쌈한 개념 사용을 적용해봤는데 이거 아주 맛돌이. 풀이 과정이 정말 1등급의 친구의 풀이처럼 되었어요. 오, 나이스.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이 사실 정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대부분은 절대 실력이 오르지 않는 막 벅벅 풀기만 하고 회독에 집착하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기출을 풀고만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몰랐던 발상을 배우는 정도가 다겠죠. 저는 독학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 기출을 씹고 뜯어본 사람이에요. 오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분석할 때 잘 적용해 보시면 진짜 앞에 영상에 달린 댓글처럼 독학으로 할 수 있는 진짜 최고 효율의 기출 분석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의 영상의 순서는 이 기출 문제를 풀 때 꼭 해야 될 원칙 3가지하고 풀고 나서 분석해야 될 3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진짜 오늘 영상만 잘 흡수하신다면 진짜 뭐 고액과외 같은 것들은 완전 필요 없을 거예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누군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해보면요. 저는 부끄럽게도 이 재수할 때까지 이과 4등급에 좀 정착했다가 수학 공부의 본질을 깨닫고 고도의 개념충, 기출충으로 이 고점 1등급까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처럼 4등급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질의응답에서 피드백까지 전부 다 제가 직접 영상이나 음성 메시지를 좀 보내주고요. 과외해주듯이 최대한 개별로 관리해주면서 소규모로 온라인 학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랑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보기 힘들 재수 끝날 때까지 4등급이었다가 삼수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1등급이 된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 방법들로 이미 제 학생들에게 좋은 영감과 눈에 보이는 성과들도 만들고 있고요. 저는 개념과 기출로도 충분히 1등급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제가 그 과정을 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얘기할 이 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고 분석하는 법도 진짜 한 3, 4등급 학생들에게는 엄청나게 도움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선은 먼저 기출문제를 풀 때 지켜야 할 원칙 3가지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원칙은 문제의 조건을 보고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이 큰 틀의 문제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보세요. 이때 조건과 구하는 것까지 연결하는 건 필수입니다. 먼저 조건을 좀 끊어서 보고 내가 배웠던 개념을 적용하면서 큰 틀의 문제 구조가 어떨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 쓸데없는 짓을 최소화할 수 있고 문제풀이 설계가 눈으로 보인단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칙, 교과 개념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배운 개념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반복하세요. 문제 풀 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논리들을 비약이 없도록 다 얘기하면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를 찾으세요. 이건 모든 풀이 과정에 왜? 라는 질문을 붙여보면 진짜 쉽습니다. 작년 9월 평가원 문제로 한번 가볍게 이 첫 번째, 두 번째 알려드렸던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문제 푸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좀 더 어려운 문제도 풀 테니까 이거 너무 쉽다고 막 넘기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작년 9월에 9번 문제예요. 자, 보니까 0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서 부등식 요놈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범위가 이 녀석이고 얘를 빼달래. 문제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 부등식이구나. 그럼 당연하게 함수로 인식해야 돼. 얘는 y다. 얘는 y다. 뭐 할 거예요? 얘 그래프를 그리고 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라는 거야. 그렇게 기출문제를 풀어왔고 그렇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배워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녀석이 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나오겠지. 근데 이건 반드시 배운 교과 개념에 입각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삼각함수의 대칭성과 주기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지만 하고 가면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문제의 구조 판단 됐죠? 바로 배웠던 개념으로 한번 비약 없게 한번 풀어봅시다. 왜? 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저는 우선 이 부등식을 함수로 바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할 거야?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겠죠. 근데 여기서 1차 막힘이 생긴단 말이죠. 어떻게? y는 sin 7분의 파이라는 게 걱정돼요. 근데 sin 7분의 파이는 상수값이에요.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1보다는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알파. 여기가 얼마예요? 베타. 근데 여기서 내가 배웠던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다? 삼각함수의 주기성과 대칭성을 쓸 수밖에 없다. 한 주기니까 대칭성만 쓰면 되겠네. 그럼 대칭성을 통해서 얘하고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 중간이구나. 파이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2파이니까 베타를 뭘로 바꿀 수 있어? 2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일 거야? 2파이 마이너스 2알파지. 알파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걸로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안 쓴 거 뭐지? 사인 7분의 파이야. 근데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인 함수에다가 x가 7분의 파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사인 함수를 그리면 그만이죠. 왜? 여기서의 값이 지금 뭐일 수밖에 없으니까. 7분의 파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x 값이 7분의 파이일 때 y 값이 사인 7분의
7분의 파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알파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바로 눈에 보여야 돼. 왜? 대칭성에 대해서. 그럼 여기가 뭐일 수밖에 없어. 4분의 1 파이. 그럼 7분의 파이하고 알파 사이가 4분의 1 파이니까 7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는 뭐일 수밖에 없다. 2분의 1 파이. 알파는 그러면 2분의 1 파이에다가 7분의 파이를 뺀 거구나.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풀면 문제 구조를 전체적으로 판단도 해본 거고 논리에 비약 없이 푼 거라고. 제가 중간중간 왜? 라고 했던 말 기억나요? 그거 안에서 내가 이건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가지.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개념 속에서 문제 푸는 태도를 정확하게 좀 가져가면 이 문제 구조가 조금 보일 거고 논리에 비약 없이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다른 풀이도 존재해요. 뭐 코사인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 기출을 풀다 보면 당연히 아는 만큼 풀이 방법이 더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원칙 세 번째로 이 평가원 기출은 당연히 최소한 2번은 더 복기해봐야 되는데 이때 제발 똑같이 기계적으로 좀 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사고력을 키우는데 엄청나게 도움될 겁니다. 자, 아까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볼게요. 여기서도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인 게 좀 불편한데 근데 이 사인 7분의 파이라는 걸 각을 변환시켜서 우리가 코사인 함수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는 평행 이동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코사인으로 좀 바꿔볼까? 그럼 2분의 1 파이가 분명히 있어야겠다. 빼기 7분의 파이면 어때요? 코사인 x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만 지금 알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뭐 하시면 돼? 코사인 하나의 함수를 통해서 싹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지. 어차피 코사인 요놈 함수에 대해서 얘가 될 거 아니야 얘가. 그러면 이렇게 팍 그어가지고 베타도 당연히 어떤 거에 대해서 이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용하면 딱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풀이가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판단할 어차피 실력은 안 되니까 최대한 이게 단가? 내가 배웠던 게 이게 전부인가?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라는 걸 계속 생각해보라고. 그 생각을 해보는 시도만으로도 진짜 엄청나게 사고력이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당연히 안 되거든요 혼자.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추천하는 건 패스 가지고 있으니까 기출분석 강의 하나를 신청하세요. 그 쌤이 해주시는 풀이하고 내 풀이가 좀 달랐을 때 그냥 넘기지 말고 저 쌤은 왜 저기서 저렇게 해석을 할까? 나는 어떤 태도로 풀었길래 이 다른 풀이 방향으로 접근한 건가? 이런 어떤 논리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이 사고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아까 얘기한 그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이건 좀 문제를 멈춰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풀 문제는 작년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 문제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작년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조건을 끊으면서 이 문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조건들을 내가 배웠었던 개념 안에서 해석해보면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 다음을 넘어갈 때 절대로 논리의 비약 없이 내가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선 전체적으로 조건을 끊어볼게요. 총 6개 정도의 조건으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지? 얘가 만약에 평가원 문제로 나왔다면 나는 무조건 하나씩 대입해서 이 녀석이 될까 안 될까를 확인해 볼 거야. 다만 그냥 무지성 대입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문제에서 줄 테니까 그걸 찾으려고 노력해봐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fx 지금 함수가 x는 2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2보다 작을 때는 3차 함수니까 당연히 그릴 수 있을 거고 2보다 클 때가 문제네. 근데 얘가 지금 9라는 값을 기준으로 뭐가 돼 있어요? 2하고 b가 나름의 실근같이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2가 여기 있어요. 그럼 b가 어디 있으면 돼? 근데 자연수니까 b가 1이라면 여기 있을 거고 b가 2라면 여기 있을 거고 b가 3, 4, 5, 6이면 이쯤에 있겠네? 방금 1번 조건을 해석하면서 내가 생각했어야 되는 거 b를 어떤 기준을 통해서 나눌 것인가. 자연스럽게 b가 2보다 클 때, b가 2일 때, b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눌 수밖에 없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태도를 갖고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2번 조건 바라보는 태도 알겠죠? 3번 조건 실수 t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함수 gt라는 걸 새롭게 정의했어.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120% 그냥 함수의 그래프 관찰 추론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의 그래프하고 y는 t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래요. y는 t는 그냥 이런 직선이잖아요. 근데 이게 fx가 뭐가 그려져야 관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자. 그럼 이쯤 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답이 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역시나 a하고 b의 최대값. 그 중에서 b의 값 a 값에 더했을 때 제일 큰 녀석을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조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a하고 b를 결정할 아주 크리티컬한 조건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게 뒤에 있다고. 어떻게 나와져 있어요? 함수값 k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의 합이 9다. 근데 그런 k가 한 개밖에 없다.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조건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눈에 정확히 들어와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것만 열심히 해본다? 그럼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풀려고 하지 말고 얘를 최대한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라고. 진짜 여기서 안 알려준 팁 하나 알려드리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해해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근데 여기에서 y는 t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얘가 하필이면 k예요, k.
K. 그러면 Y는 T, T가 K인데 여기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GK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GK는 얼마야? 2죠. 그러면 선생님 K-는 뭡니까? 아니 얘가 K면 K-는 뭐예요? K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보다 살짝 아래쪽. 이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여기에서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하나, 2개죠. 그러니까 얘도 2개라고. 그럼 K보다 큰 쪽은 어디야? 여기잖아요. 2개밖에 안 생긴다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려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구나. 이렇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근데 걔가 9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K의 개수가 딱 한 개만 돼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 녀석의 문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됐었어? 결국 이 세 가지라고요. A하고 B는 자연수니까 대입해서 확인해 볼 건데 그럼 여기다 대입하겠죠. 그 상태에서 fx를 당연히 그려볼 거야. 왜? 이 녀석을 관찰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하는 A하고 B를 찾을 거야. 그 중에 제일 큰 녀석을 찾을게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전체 문제 구조를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실제로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를 보더라도 얘가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방향이 될 거 아니야 라고 설계할 수 있다고. 이걸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옮겨놓고 우리 논리에 비약 없는 풀이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진행해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x는 2를 기준으로 나눠본다고. 근데 2보다 작은 쪽의 함수는 3차 함수니까 충분히 그릴 수 있죠? 당연히 도함수를 통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럼 f'은 뭐가 되는 거냐면 6x제곱 빼기 6.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요 녀석의 도함수의 부호를 봐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요놈 입장에서 얘가 증가함수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을 때도 5가 되고요. 얘도 지금 1을 넣었을 때 5가 되어서 얘가 이렇게 같은 y값을 가지게 돼요. 그럼 그림이 끝난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뭐 하시면 돼? 2보다 큰 쪽의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돼? 이렇게 9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럼 2는 당연히 여기 있을 거고 이제 B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B가 2를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요. 근데 B가 2보다 작은 건 사실은 B가 1일 땐 거야. 그치? 그럼 이 녀석의 각각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보지 않으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아예 생각을 못 하거든. 그냥 이 조건을 하나씩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문제 끝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돼.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해했었던 요 내용을 통해서 y는 t의 값을 요렇게 그어가면서 관찰해야겠지. 뭐가 되도록? 얘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그 t의 값, 그 k 값이 한 개만 딱 되도록. 이해됐어요? 그럼 가장 쉬운 b가 1일 때 2일 때부터 봅시다. 근데 얘는 어차피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이어서 얘가 됐든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겠지.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거 도함수는 없애줄게. 그럼 y는 k를 이렇게 그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안 만나죠. 물론 얘일 때도 하나겠지. 그럼 얘보다 살짝 우극한, 살짝 자극한도 어차피 하나에서 3개. 말이 안 된다고. 그럼 내려와봐요. 어디? 여기였다고 쳐봐. 여기가 y는 t였어. 그게 k였어. 그럼 얘가 지금 3개네요. 그럼 여기보다 살짝 작은 쪽 가까이 가는 것도 3개. 살짝 큰 쪽 가까이 가는 것도 3개. 합치면 다 9개 되네? 근데 이것을 만족하는 k값이 단 1개인가? 아니잖아. 이 극대하고 극소 사이에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결국에 b가 1일 때하고 2일 땐 정답이 안 되겠네. 그럼 b가 2보다 큰 b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 새끼들 좀 지워봅시다. 이제 대략 그려놓은 이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긴 아까도 됐었던 곳인데? 근데 이런 곳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런 녀석이 되게 많아지면 안 되는데? 그럼 얘를 뭐 해야겠다? 방해해야겠다. 그러면 이 녀석이 최대한 밑으로 더 내려와야 되겠다겠지? 얼마만큼이요? 몰라. 만약에 수능이라면 최대한 특수한 거부터 가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기출을 분석하는 단계이니까 이게 진짜 어떤 과정에서 딱 이 순간이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것까지 가야 되니까 대충 살짝 이렇게 내려봐요. 이렇게 애매하게 내려봅시다.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내려도 이 값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는 y는 k 값이 당연히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한 개가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질 거라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확 내려보자. 여기까지 내려보자. 완전히 뭐 하도록? 이놈이 같아지도록요. 이렇게 된다면 조금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 이게 만약에 y는 k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 벌써 5개. 위로 올라가서 우극한이어도 하나, 둘, 셋, 넷, 5개. 졸라게 많죠?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됐었던 상황들을 모두 방해했다고. 이해되죠? 근데 실제로 이걸 만족하는 게 한 개가 되는 걸 확인하긴 해야 되니까 한번 보자고. 여기 얘가 y는 k야. 그럼 이때의 함수값 gk는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죠. 근데 얘보다 살짝 위쪽에서 오는 우극한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럼 아까 3개고 5개였네. 그럼 이거보다 살짝 아래쪽에서 오는 녀석은 하나, 3, 하나, 5. 총 9개 맞구나. 근데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이구나 하는 거지. 딱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의 식을 우선 만들어 보자.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요놈의 함수값과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뭐겠냐 이거야. 우선 여기가 얼마야? b지.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b 플러스 2일 거 아니에요. 느낌 있죠? 그럼 요놈의 x값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잖아. 물론 나름의 2차 함수를 조금 잘 공부하신 분들은 요놈의 길이는 요놈의 간격에다가 제곱하고 최고차항 계수를 곱하는 걸로 알고 있을 거야. 근데 뭐가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대입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전개해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A하고 B의 값을 대입해보면서 확인하면 끝인 거야. 쉽게 말해서 여기다가 얼마를 B에다가 3 넣고 4 넣고 5를 툭툭 넣어가면서 되는 값들을 찾으시면 끝난다고요. 느낌 이해되겠어? 이게 바로 진짜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지만 기출문제를 제대로 푸는 거예요. 다들 풀 때는 제대로 안 풀고 선생님이 알려준 거 듣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납득하면서 100% 이해했고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 그런 학생들한테 내가 야 이거 왜 그런 거야? 저거 왜 그런 거야? 물어보잖아? 대답 못해. 그러니까 자꾸 풀긴 푸는데 남는 게 없는 공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기출문제를 막 그냥 들이대지 말고 각각의 조건을 끄는 뒤에 이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시라고. 얘 문제의 구조가 어떻게 될까? 그러려면 당연히 이 각각 나눠진 조건들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를 먼저 해석하고 생각해야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하자? 예를 들어서 한번 파악해보자.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나서 풀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 그냥 찍으려고?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한 대로 풀어갈 건데 이 과정에 절대로 논리의 비약이 없어야 된다고. 왜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원칙 첫 번째 뭐였어요? 우선 문제의 조건을 보고 내가 배웠었던 개념들을 활용해서 내가 이 조건을 보고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문제의 구조를 파악한다. 그 원칙 두 번째, 일관된 그 태도에 맞게 문제의 구조를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논리의 비약이 없도록 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대면서 푼다. 원칙 세 번째, 최대한 많은 풀이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거 금지하자. 반드시 배운 개념 안에서 얘기해보자고. 무슨 뭐 이상한 로피자 같은 거 말고. 추가로 제가 하나만 좀 팁을 더 드리면 조건을 다 끊어서 제발 놓치는 거 없도록 하시고 반드시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서 추론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구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세요. 그래야 문제의 전체적인 틀을 잡기가 쉽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기출문제를 푸는 게 좀 의미가 있고 그게 실력이 좀 오르려면 우선 올바른 태도로 일관되게 푸셔야 돼. 그리고 조건을 해석을 했건 아니면 어떤 발상을 떠올려서 답을 냈던 그 과정을 배웠던 개념 안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옆에 있는 친구 놈이 야 근데 이거 왜 그런 건데 이거 왜 그런 건데 이렇게 따져. 그렇게 좀 시비를 걸 때마다 친절하게 다 그 상황을 대답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야 이건 이래서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만약에 내가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그 상황에 필요했던 논리나 개념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서도 제대로 푼 게 아니야. 그냥 기억으로 어거지로 푼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기출 분석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 하라고요? 너가 떠올린 모든 발상과 그 해석의 결과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근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반드시 배운 개념이어야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다 풀고 나서 분석해야 될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좀 알아봅시다. 첫 번째 원칙은 어물쩡하게 그냥 넘어갔던 이 모든 부분에 필요한 논리와 개념들을 해설지나 해설 강의로 먼저 확인을 좀 하시고 왜 대체 그 내용이 나오게 된 건지 그 근거하고 이유가 뭔지를 좀 밝혀내야 돼. 그러니까 납득이 된다가 아니라 확신을 갖게 해야 돼. 참고로 뭔가 애매하게 풀어서 맞은 것도 다 하셔야 돼요. 아까 풀었던 그 문제의 해설지를 한번 같이 볼게. 해설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얘들은 그 과정이 다 안 적혀져 있어. 그래 놓고선 갑자기 B가 1일 때, 갑자기 B가 2일 때 넘겨서 B가 3보다 크거나 할 때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해설지를 처음 보면 이게 뭔 개소리지? 왜 이렇게 나눈 거지? 라고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나눌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거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해설지를 보면 여기 이렇게 마지막에 결과만 나와요. 이렇게 되면 답이 나온다. 근데 절대로 우리가 문제를 처음 볼 때 이게 바로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해보고 이것도 안 되나?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보고 아 그렇구나 하지 말고 왜 여기서 이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걸 여기까지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관찰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제발 해보시라고. 이게 진짜 납득을 넘어서 확신을 갖게 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해야 진짜 논리에 비약 없이 모든 내용을 분석해서 푼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 얘기하면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쌤 근데 풀이가 다 생각이 나면 어떡하죠?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결국 누군가는 그냥 마지막 풀이 과정이 이렇게 접할 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딱 그려버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결론을 뭔가 머릿속에 딱 찍어놓고 문제를 푸니까 당연히 길 찾기가 쉬워지지.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맞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 길로 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걸 계속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원칙 두 번째. 이 단원의 구분 없이 자주 나오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자주 나오는 조건들을 정리하고 반드시 해야 될 태도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단원별로 가져야 될 관점을 정리하면 더더욱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대표적인 예로서 아까 문제 풀었던 거 있죠? 삼각함수가 나온다면 대칭성과 주기성을 생각해보겠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단원별 관점이 되겠죠. 아까 풀었던 문제에서 좀 보면 이 문제 있잖아요. 나는 기출문제가 잘 분석되어 있어서 이 자연수 A, B에 대해서
나오면 딱 해야 될 행동을 알아요. 그리고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t가 새롭게 정의됐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지. 그리고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되는지,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게 자주 나오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조건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이 문제의 조건을 해석할지를 미리 알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봤던 조건들은 진짜 모두 매년 정말 많이 나오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나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해석하고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연역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뭐 대단하고 특수한 실전 개념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들로도 한번 보여드릴게. 이렇게 자연수정수 조건이 나왔을 때, 그리고 실수 t에 대해서라는 말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냐고. 이거 아까 저희가 문제 봤던 거지.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올해 3월 문제 나왔네. 두 정수 a, b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만나는 점의 개수 gt, 이런 것들 자연수정수 조건만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당연히 모든 케이스를 나눠서 하나씩 대입해보는 건데, 여기 지금 예비 문항인데 지금 여기 자연수 pq, 작년 6월 문제인데 지금 정수 a, 작년 9월 문제인데 또 두 자연수 a, b, 여기 또 정수 있죠. 또 작년 수능 문제인데 정수 k. 그냥 미친듯이 나온다고. 또 더 있어요. 고일수학, 대칭이동, 이런 건 뭐냐면 딱 봤을 때 이거 보고 뭐지? 이거 sin x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지금 x축 대칭인가 해놓고 야 이만큼 평행이동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봤을 때 y는 sin 6분의 k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동된 함수라는 게 바로 보여야 된다고. 이런 것도 무슨 대칭이동 시킨 다음에 평행이동 하는 게 아니라 바로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게 바로 보여야 된다고. 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때마다 조건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연역적으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재작년 9월 22번에서도 이런 거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안 된다고요. 뭔 말인지 좀 알겠어요. 어떤 걸 분석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강사분들께 배우면 좋겠지만, 만약에 독학이라고 한다면 기출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 다음 겹쳐지는 표현들이 보일 거야. 그게 나올 때마다 좀 표시를 해놓고 그 조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란 얘기지. 아마 한 2번 정도 문제를 풀 때쯤에는 이 공통분모가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진짜 마지막 원칙 3번째. 이 반드시 나오는 상황이나 유형에 대한 정확한 알고리즘을 정리해주는 게 좋아요. 무슨 유형별로 나눠놓고 주제별로 나눠놓고 문제풀이의 방향을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이 교과서상의 단원별 학습 목표가 있어요. 아주 거시적인, 아주 넓은 범위에서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만 정리하면 된단 말이야. 자, 첫 번째 뭐라 써있어요? 기하적인 정보는 무조건 좌표로 바꿔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직선. 기하적인 정보가 뭐예요? 기울기 2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이놈의 기하적인 정보 기울기가 2인 거, 루트 5라는 거. 그럼 얘가 루트 5고 기울기가 2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만큼. 그럼 1만큼 떨어져 있구나 라는 그 기하적인 정보를 제발 좌표로 바꿔서 한번 문제를 풀라고. 모르면 t 플러스 이렇게 적으면서. 근데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수로 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광범위한 곳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라고. 자, 이것도 작년 3월 문제인데 이런 기하적인 정보를 준다고. 곱한 게 85구나. 그럼 이런 어떤 녀석들을 통해서 내가 좌표로 바꾼 다음에 답을 내야겠구나. 이런 문제의 구조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고. 이걸 아주 거시적인 넓은 관점에서만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그 다음 이건 되게 많이 나오죠. 방정식하고 함수 변형. 정말 다 알려준다. 만약에 방정식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그럼 함수로 바꾸자. 함수로 바꾸는 건 왜 바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근데 그래프가 안 그려져?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방정식을 좀 변형해 줄까? 이런 것들. 이건 당연히 수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수로그 함수 어디든 다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상황이 있다고. 그런 것들에 대한 태도와 해석을 조금 알아놔야 문제의 전체적인 틀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잘 안 될 것 같으면 기출 강의 신청해가지고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돼요. 대부분 강사들이 다 알려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잘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기출 분석을 잘 하고 나면 수학 문제를 보는 눈이 진짜 커지고 구조가 좀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되냐면 조건을 해석하고 추론하는 그 과정이 되게 뻔하게 느껴진다. 이거 이렇게 되네. 이러니까 이거 좋네. 이렇게 문제 풀리겠네. 이런 느낌이 진짜 든다고. 이게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침 나왔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실전 개념, 한 방에 문제가 풀리는 그런 스킬들은 필요한 게 아니야.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그게 필요하지가 않다고. 직접적으로 내 실력이 올라가려면 스스로 분석할 줄 알아야 되지. 뭔 말인지 알겠죠? 진짜 다 알려드렸거든요. 제가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들을 다 녹여냈고 지금 수강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방향을 솔직히 거의 다 넣어놨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배우러 오세요. 차라리. 아마 저한테 배우다 보면 이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고 분석하는 과정에 아주 도가 될 겁니다. 진짜. 자, 이렇게 한번 각 잡고 진짜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고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졸라 길게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진짜 딱 한 번은 대부분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 힘들어하는 이 기출 분석에 대해서 유튜브 어디에도 좀 볼 수 없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잘 전달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뭐 영상이 좀 길다고 한 10초 정도 보고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제 이 엔딩 멘트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올해 다 수능 대박 터지시고, 그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좀만 더 고생합시다. 고생했어요.